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뉴욕에 11년 만에 왔습니다. 11년 전에 우리 최영표 선생님의 초청을 받아서 그때 뵀던 분들이 11년 만에 다시 뵈니까 감개가 무량하고 2006년에는 어떤 희망이 있었느냐. 다음 해에는 반드시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넘어간다 하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때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가 아주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최영표 선생님이 하신 연설, 제가 최근에 들어본 최고의 연설입니다. 그 연설은 한자도 뺄 수가 없습니다.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길이도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약간 긴 것 같아요. 저는 이 글을 영문으로 번역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릴 뿐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누가 좋은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확산시키는 게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된 분들이 울분을 토하는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거듭 이 말과 글의 힘을 느꼈습니다. 우리 최영표 선생님은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분이죠. 제가 잘 압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개성에 계셔가지고 개성으로 처음 들어온 북한군 장교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때 학생으로서. 그리고 신태양사의 편집장으로서 이 글과 말의 힘을 아시는 분이고 최근에 더 미러클 이어즈라는 건국을 다룬 이 만화를 만드셔가지고 후세 교육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 거창하게 잡는 것보다는 이 최영표 선생님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가진 전문 분야에서 하는 것이 여러 사람과 함께 힘이 모여지면은 그게 역사를 바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수를 한 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표 선생님한테. 여기 6.25 참전자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6.25 참전, 김용휴 장관님, 그리고 김장군님, 육사 6기 7기시죠? 네.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월남전 참전 하신 분 계십니까? 월남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큰 전쟁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월남전쟁이 아니고 한국전쟁입니다. 세계 역사를 바꾼 점에서. 이 세계사적 전쟁, 두 전쟁에 우리 김용휴 장관님은 두 전쟁에 다 참전하시고,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바로 영웅입니다. 영웅들. 여러분들이 다 영웅들입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두 전쟁에 다 참전한 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 8사단 제대자 있습니까? 7사단 있습니까? 6사단 있습니까? 6사단. 제가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사자가 가장 많은 사단이 8사단, 18,000명. 그 다음에 8사단, 7사단, 6사단 순서예요. 한 사단에서 전사자가 13,000명, 16,00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흘린 피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토에 다 스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6.25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기억, 이승만에 대한 기억, 6.25에 대한 기억, 월남전에 대한 기억, 산업화에 대한 기억, 민주화에 대한 기억은 우리 민족이 반드시 보존하고 이어가야 할 우리의 문화적, 정신적 자산입니다. 이것을 말살해버리면 치매 걸린 국민이 되는 거죠. 치매.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억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종북 좌파 세력, 그리고 배은망덕한 일부 보수 세력이 작당을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과정에서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기억력을 말살시켜서 사람을 헛개비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책동이 정권 차원에서 그리고 전면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을 어떻게 이어갈 거냐, 어떻게 승계시킬 거냐, 어떻게 확산시킬 거냐 하는 고민이 바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김평우 변호사의 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억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기억상실증.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상실증에 걸릴 분들이 아니고 바로 그 중요한 기억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기억을 건강히 남아 계실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이어가느냐, 확산시키느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하는 방법 중에서 저는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중구난방이란 말 아십니까? 중구난방. 중구난방 하면은 그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구난방. 대중이 입을 벌리고 막 이야기를 하면은 막기가 힘들다. 그게 중구난방입니다. 여러 사람이 막 떠들면은 막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중구난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떠들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떠드느냐? 글 쓰고 말하고 대변인이 있으면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고발하는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구난방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정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정권 놓치면은 한 분 한 분이 전사가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론에서 권력이 나옵니다. 여론, 국민들의 판단력, 분별력, 이것을 다시 일깨워야 우리가 세상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좋은 이야기가 저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나왔어요. 최영표 선생님의 이 연설을 전 세계적으로 특히 영어를 통해서 확산시킬 것을 제가 제의합니다. 이게 중구난방 전략입니다. 중구난방 전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가면서 제가 30분입니까? 5분 전에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핵 문제, 문재인 충돌 코스, 뭐 이런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저는 원래 46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습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신경질이 납니다. 그건 내가 다 아는데. 무슨 뜻이냐? 사실관계만 확실해지면은 뭐가 옳고 그러다는 것은 사람은 저절로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일은 주로 지식인이 하는 일이고 언론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 특히 핵 문제의 위기, 종북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사실관계로서 좀 냉정하게 여러분들한테 팩트 파인딩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 있으면 한 잔. 대한민국은 양쪽으로부터 지금 협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핵입니다. 이것은 민족 공멸의 또는 인류 공멸의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육체적으로 파괴하려는 무기를 우리는 갖지 못하고 적이 가졌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남한에 있는 종북 좌파 세력. 이 무기는 정치적 무기입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한 손에는 전략적 무기인 핵을 가지고 있고 다른 손에는 정치적 무기로서의
남한 내 종북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기만 하면은 잘하면 전쟁을 하지 않고도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대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1977년에 동독 서기장 호네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을 만났어요. 김일성이가 호네크한테 한 이야기가 나중에 동독이 무너지고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한이 민주화되기만 하면은 반공 지도자가 권력을 잡아도 좋습니다. 민주화의 분위기를 이용해가지고 노동자, 농민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으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남한의 민주화 운동의 틈 속으로 북한의 대남 전략을 침투시켜가지고 남한 사람들을 의식화시키기에 민주화가 좋다. 이겁니다. 한국에서는 민주화가 되면은 좌익은 자동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김일성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이 확산되면서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가진 세력이 내가 공산주의자다, 내가 주체사상 신봉자다, 이렇게 솔직하게 정체를 드러내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해방 직후에도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로는 안 먹힌다 해가지고 민주주의로 위장을 했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로 위장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뭘로 위장을 했느냐? 민족주의로 위장을 했습니다. 민족주의로. 우리가 민족주의 세력이다. 우리가 민주투사다. 그래하여 민족과 민주라는 가장 힘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말 두 개를 저들이 선전선동 전략에 써먹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언론, 지식인, 정치인들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판단력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과거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현재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과거에 뭘 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행동을 보고. 말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말로 보고 판단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지고지선한 사람이고 성인군자죠. 그러나 행동과 과거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 특히 지식인들의 치명적인 분별력의 결함도 더해져 가지고 드디어 민주로 위장한 공산주의 세력, 북한 추종자들이 대한민국의 지식인 사회로 들어와 가지고 언론, 사법부, 변호사, 교수, 학원, 정치권, 운동권, 노조, 이런 식으로 세를 확산시켜 가는 데 있어서 한국의 보수 세력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이게 오늘의 결과를 불렀습니다. 한국 보수 세력의 잘못은 뭐냐? 여기 6.25를 경험한 세대는 공산주의는 나쁜 놈이지. 그건 모든 국민들이 수백만이나 죽는 체험을 통해서 알았을 것 아니냐. 그 교육 새로 할 필요 없다. 뻔한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돈벌이 하는데 바쁘고 후손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하니까 우리 아들, 딸들은 부모 세대의 희생을 고맙게 생각하고 철저한 반공주의로 당연히 뭉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본질은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이고 정오의 과학이고 선전의 귀재들이죠. 저자들은 거짓 선동의. 여기에 적절한 보수 세력의 대응이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까지도 반공을 어떻게 국민 교육으로 확산시킬 거냐 하는 깊은 고민은 있었지만은 박정희 노선을 이어갈 정치 세력을 만드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로
끝났을 때 물리적으로는 전두환 그룹이 권력을 승계했으나 박정희 정신을 이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가 악이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는 이 교육에 실패함으로써 공산주의가 절대 악이라는 교육을 시키지 않음으로써 그 피해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는 한미동맹 때문입니다. 한미동맹이 한국인들을 안이하게 만들고 의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미동맹이 없었더라면 한국에 종북 세력 없습니다. 종북 세력 비슷한 사람이 나오면은 국민들이 먼저 몽둥이 들고 나와가지고 다 때려 부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종북 세력 비슷한 히틀러 추종 세력이 있습니까? 히틀러. 한국은 있습니다. 왜냐? 안보, 치안, 간첩 잡는 거 이런 거는 내 말고 다른 누가 해준다. 안보는 미국이 해준다. 간첩 잡는 일은 국정원이 해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살 빠져버렸습니다. 국가 생존에 관한 문제를 남한테 맡겨버리면은 그때부터 사람은 타락하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군사 전문 기자한테 물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미군의 도움을 받지 않느냐? 미군으로부터 무기는 지원받지만 한 번도 미군이 이스라엘 땅에 온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으면서 경험한 게 하나 있다. 안보를 외국에 의존하는 순간 그 국민들은 타락한다. 이스라엘 땅에 미군이 주둔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락할 것이다. 한국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데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 있습니까? 세상에? 미국이 핵무장하니까 소련이 핵무장했습니다. 소련이 핵무장하니까 영국이 했어요. 영국이 하니까 프랑스가 했어요. 중국도 그 가난한 중국이 1964년에 핵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중국이 하니까 중국보다 더 가난한 인도는 1974년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인도보다 더 가난한 파키스탄도 했어요. 왜냐?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무슨 배짱으로 핵 개발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제가 군인들 모임에 가서 자위적 핵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군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렇게 하면은 뭐 경제 제재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지. 설마 김정은이 속였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설마 김정은이 속였느냐. 이거는 요행수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고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건 사대주의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벌거벗겨졌습니다. 어느 정도 벌거벗겨졌느냐. 오늘 밤이라도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눌러버리면은 서울 상공에 떨어질 텐데 2,500만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주에 있는 사드는 수도권을 방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대한민국이 생존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마음에 대한민국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김정은이가 오늘 밤이라도 2판 4판으로 아니면 신경질 난다든지 해가지고 눌려버리면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핵 방어 훈련도 안 합니다. 핵 방어 훈련도 안 해요. 대피를 하면, 지하시설로 대피를 하면 상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내가 대피해야 할 지하시설이 어디냐를 정부가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래 놓고 사들은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중국한테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어마어마한 국가 안보
상납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비판을 안 해요.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한민국은 좀 심하게 말하면은 살찐 돼지죠. 살찐 돼지. 아까 최영표 선생님이 적절하게 표현을 했었지만은 야윈 늑대죠, 북한은. 야윈 늑대와 살찐 돼지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천만다행으로 지금은 한미일 동맹체제가 가동하고 있으니까 그 울타리에 아직 틈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문재인 촛불 혁명 정권이 등장했습니다. 촛불 혁명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혁명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니까 농담으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권력을 잡은 사람이 촛불 혁명 정권이다. 혁명하겠다. 그것을 이름을 싹 바꿔가지고 적폐청산하겠다. 적폐청산의 수행기관으로서 검찰이 집행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일련의 모든 행위가 정치적으로 헌법적으로 반헌법, 헌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비판을 하지 않아요. 한국의 언론, 지식인, 변호사협회, 야당까지도 뭐 농담 비슷한 이야기는 하죠. 홍준표란 분이 가끔 전대협 주사파 친북 정권이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끝납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하고 끝날 만약 그렇게 인식을 한다면은 정부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 전대협 주사파 출신이 지금도 과거에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정식으로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어야. 최소한 공문서 하나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이 되려면은 기자들 앞에 나와가지고 농담 따먹기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제1야당이 100석 이상을 가진 정당이 이렇게 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데서 뭐 새로운 거 있습니까? 다만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 북핵 그리고 남한의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해서 협공당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보면은 연간 7%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 안에 들어가고 있고 남한의 좌파 정권은 반미 성향에다가 친중 성향을 갖고 있고 반일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자석처럼 점점 대륙 쪽으로 휘어지는 그런 두 가지 진로를 겪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승만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반공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국가 정체성이 해체 단계에 들어갔고 대외적으로는 자유진영 해양 세력권에 있었던 한국이 다시 대륙권으로, 대륙이라 하면은 중국, 북한, 러시아죠. 공통점은 전체주의 문화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는 그런 거대한 변화가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 정세 속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박수 칠 일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가 엄청난 민족사적 흐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또는 사실에 기초해서 오늘날의 상황을 진단한 데 대해서 그 다음에 제 개인 소견을 앞으로 붙인다면은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계속될 것이다. 왜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던 덕분입니다. 최영표 선생이 두 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정신, 반공 자유민주주의 정신이죠. 박정희 정신, 부국강병이죠. 부국강병. 이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자유 위에 세웠어요. 그 자유에다가 박정희는 부국강병을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복지가 선진국 수준으로 가고 이 길로만 갔으면은 자유통일을 하고 독일, 프랑스 수준의 인류 국가로 가는 길을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탄핵 사태가 김평호 변호사님 말씀대로 대한민국 70년 역사상 최초의 완전한 좌파 혁명 정권을 등장시켰어요. 이 등장시키는 그 핵심은 오히려 간단한 겁니다. 거짓 선동에 국민들이 넘어갔습니다. 거짓 선동을 앞장서서 한 사람이 언론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새 방송국이 운영하는 종합편성이 앞장섰어요. 좌파와 일부 보수 세력이 합쳐졌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원인을 진단을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도 거짓말로 박근혜 정부는 인류 역사상 거짓 선동에 넘어간 최초의 정권입니다. 여러분, 폭력으로 넘어가는 정권, 전쟁으로 넘어가는 정권, 암살로 넘어가는 정권이 있지만은 얼토당토 않는 이 대명천지에 더구나 IT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한국에서 거짓 선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정권이. 그러면은 어떻게 찾을 거냐? 진실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 진실을 확산시켜서 국민들이 제정신을 차리도록 하면은 여론이 달라지고 여론이 달라지면 선거 결과가 달라지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 1984년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책을 한 권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속성, 좌파들의 본질을 위대한 천재가 1949년에 이분이 죽어가면서 폐결핵으로 죽어가면서 쓴 소설이 1984인데 이것은 오늘날 한국인을 위해서 쓴 유언처럼 느껴집니다. 꼭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는데 조지 오웰이 이야기했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혁명이다. 거짓 선동에 대응해서 우리는 진실혁명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진실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진실혁명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최영표 선생님처럼 김평호 선생님처럼 자기가 가진 직분으로 전문 분야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는 거. 각자 최선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쓴 휘호가 하나 있어요. 한자로 쓴 휘호를 번역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퉁이를 지키고 있으면 천리가 밝아진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은 자신이 지킬 모퉁이가 있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모퉁이, 회사라는 모퉁이, 교회라는 모퉁이, 동창회라는 모퉁이, 자기의 인맥도 모퉁이 아닙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내 말 듣는 사람이 적어도 10명 있다, 5명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져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야 됩니다. 프리덤 파이터를 발굴해야 됩니다. 용감한 사람을 발견해야 돼요. 미국 국가 제일 끝에 나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자유로운 나라에 용감한 사람, 자유로운 나라에서 비굴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자유로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착한 사람 많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문제는 용감한 사람이 적습니다. 용감한 사람. 어떻게 하면은 착한 사람이 용감해질 수 있느냐? 이 고민을 같이 합시다. 그렇다면은 젊은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게 세 부류라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첫째,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 둘째, 바보가 세상을 바꾼다. 세 번째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합니다. 질문,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바꿔놓았어요. 그러나 로마의 한 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지만은 노인들은 나라를 지킬 힘은 있다. 노인들이 지키는 나라, 그 나라가 위대한 나라다.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보다는 지키는 힘이 그래도 수비니까 이거는 힘이 덜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바로 프리덤 파이트, 젊은 사람들을 발견해가지고 밀어주고 우리 대신 싸우도록 만들고,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머리에 들어있는 그 위대한 기억을 절대로 당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이어가고 확산시키는 요 두 가지만 하면은 바로 진실혁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깨어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은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어제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 이름이 붙어 있는 강연실 홀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그 좋은 교정에 들어서서 제가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아인슈타인 1940년에 프린스턴 부설연구소 Institute for Advanced Science라는 그 연구소에 있으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독일이 지금 내가 만든 원리 E = MC 자성을 응용을 해가지고 원자폭탄 만들고 있으니까 미국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맨하탄 프로젝트를 통해서 뉴멕시코에서 원자폭탄을 만들었습니다. 그 연구소에 같이 있었던 사람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사실은 원자폭탄, 수소폭탄 만드는 책임자였습니다. 동시에 그 교정, 그 멋진 교정을 거닐었던 사람이 1910년에 박사학위를 받은